예, 시간이 되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식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우성우라고 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역본부 출범식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요즘 코로나로 조금 그렇잖아요. 네, 적절하게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못 오신 분들은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출범식, 2부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2부는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범식 축하하기 위해서요. 차은정님께서 그 수제비누를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다 받으셨어요? 들어오실 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손 더 잘 깨끗이 씻으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선물 준비로 수고해주신 차은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출범식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호성도를 지를까 했는데 코로나 상황임을 좀 감안해서 마음속으로만 외쳐주시고 함성은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군산본부 출범식의 개회가 선언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참석자 소개인데요.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등록부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등록된 순서대로 소개함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마친 다음에 빠뜨린 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주시면 소개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해드리고 기본소득 국민운동 중앙본부 쪽에 식구들 오셨는데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 사무총장님 잠깐 인사해주시고 저희 분산본부 식구들 인사하는 순으로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이름 말씀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동구 위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군산 환경운동연합의 남대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산 시의회 시의원이신 배영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평통사의 신범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군산 시의회 시의원이신 김중신 의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아까 오셨었는데 군산대학교 오늘 이제 게스트 응비를 하신데요. 정균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이한근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미래교육연구소를 대신해서 오셨는데 천호성 교수님 대신해서 오신 임진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산 또 평통사에서 오셨는데 대표님이신데 박은옥 대표님 감사합니다. 살망나는 민생실현연대 김현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산 교사모의 김윤권 회장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의 한향환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의 사무국장이신 이민환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장소가 협소해도 조촐하니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진호 저희 위원장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수를 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조촐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특별히 또 이제 수도권 서울 쪽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 뭘 함께 축하해주고 있어 중앙에서 오셨어요. 혹시 중앙 식구들 잠깐만 앞으로 자리 이어보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을 대표해서 김성용 사무총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소개 먼저.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군산본부 만들어 출범 정말 축하드리고요. 군산은 이진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본소득의 성지인데요. 저희 중앙본부도 군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지난번 경기도지사 초청 주메이 때도 군산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모로 뜻깊은 곳에 군산 본부가 출범돼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저희 이제 군산본부에 상임대표님과 공동대표님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잠시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황진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공동대표님들, 또 운영위원장님들, 또 운영위원님들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말씀 한번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빠뜨린 분들 없으시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내빈이고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열망, 또한 공부를 위해서 함께 출범식에 참여해주신 참여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윤덕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윤덕 의원님 잠시 오셔가지고 한 말씀만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저시 왔는데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 선거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출범식 제가 제때 왔어야 되는데 정말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는 저 혼자 이재명 지사 지지하게 돼서 사실 몸이 하나라도 많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출범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도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서 참 좋습니다. 우리 황진 원장님 또 한영환 대표님에서 이제 많이 오셨는데요. 현재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이재명 지사 선거가 순조롭고 또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탈 없이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긴장을 늦추거나 또 방심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이 바닥에서 뛰어서 현재 민주당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사실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비난과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지만 결국 민주당이 종국적 목표는 국민의힘을 이기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네거티브 하지 않고 오직 이재명 지사
당선을 위해서 좀 함께 좀 뛰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가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좀 자신감, 또 여유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TV 토론 요즘에 보면 좀 덜 불안하시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정말 잘해놓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또 비판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거칠게 바닥에서 뛰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또 품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잘 극복이 되어서 요즘은 좀 편안한 상태에서 TV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범식 가지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재명의 승리가 곧 우리 모두의 승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전국적 승리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이재명 지사가 정말 힘있게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 군사본부 출범식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출범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장이신 이진우 위원장이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진우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군사본부 출범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고요. 2021년 1월 8일 도내 각계각층 인사 80여 명이 대표 발기로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와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 5월 13일과 15일에 전주본부와 익산본부가 출범식을 했습니다. 군사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의 이진우 공동대표가 3월에서 6월까지 군사본부 임시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6월 중 황진본부장을 군사본부 상임대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군사본부 조직을 위한 임원진 1차 회의를 진행했고 7월 7일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 9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황진 상임대표, 이진우 위원장, 오성우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군사본부 조직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7월 7일 임원진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 조직 구성을 진행했고 7월 12일 기본소득 국민운동 군사본부 1차 운영회의가 개최됩니다. 7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회의를 거쳐 군사본부 출범식을 준비했고요. 1차적으로 조직 구성을 완료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군사본부는 황진 대표님을 상임대표로 문정숙님, 홍진웅님, 김수호님을 군사본부를 이끌어나갈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사본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계층해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분야별 영역별 직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군산 전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확장과 공감대 형성에 여러 가지 노력과 활동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본소득 국민운동 군사본부의 문정숙 공동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회사에 직장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먼저 4대 보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4대 보험 된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그 농민들이 만든 영농조합에서 일했었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4대 보험 때문에 안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생활보호 대상자래. 그 50대 초반인데 아이들 학교가 문제고 그래서 4대 보험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복지제도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백화점들은 매출은 늘어나고 마트는 적자고 같이 삼성이 운영하는데 신세계는 흑자고 이마트는 적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득의 불평등을 야급화를 열심히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농사를 짓고 있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작년에 농사 망쳤고 올해도 감자 심었던 사람들이 물이 차서 안 됐고 요새 저는 어저께 터키, 그리스, 블랑고
대중에 불난 것 보고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기후가 가장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본소득은 당연히 최저생활이 보장이 되는 한에서 해야 된다. 이거를 단지 우리가 좀 일찍 시기적절하게 논의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들을 군산에서부터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축사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의 김세준 상임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작년 12월 6일 이후 여러 출범식을 제가 다녔는데 다 뜻깊고 중요했지만 군산은 저 개인적으로 더 좀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에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가 처음으로 저희 운동본부가 먼저 출범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특강을 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놀랐고 그 이후로 저의 고민은 그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전국화시킬 것인가, 이 열기를.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전국화돼서 이 8월 15일 날 제가 이렇게 군산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뜻깊은 일이고 그 기본소득이라는 이 위대한 인류의 비전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꽃을 피울 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어렵다기보다 고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산이 이 기본소득 실현에 정말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의 한향환 상임대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 한양환 전북본부 대표입니다. 저는 그 기본소득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 기능과 경제 기능입니다. 저는 사업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저희들은 군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됐을 때에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꼭 대한민국에 정착이 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군산본부 분들께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사가 되게 순조롭게 잘 가고 있죠? 좀 딱딱해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 무슨 일 있나 하셔가지고 그냥 잠깐 환기 차원에서 되게 지금 제 퀴시트 상으로도 아주 좋거든요. 빨리빨리 저희가. 근데 저희 축사하시는 분들, 인사하시는 분들이 핵심만 너무 딱딱해 주시니까요. 분더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텐데 저희 출범 선언문입니다. 출범 선언문은 세 분께서 낭독해 주실 텐데요. 저희 두 분의 운영위원님과 한 분의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인하, 최유정 위원님과 홍진홍 공동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 군산본부 출범 선언문 활기의 열풍이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분야의 한류는 일시적돌풍이 아닌 추세로 자리 잡았고 첨단 양학과 기술력은 세계 최상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K-방역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아메리카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데 비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계 수준을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며 세계 최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뒤처진 채 따라가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새로운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저런 복지를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마주한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한 불평등과 인구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역시 지역사회에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고자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과거 200년이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사회의 제도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 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을 선언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열망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15일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 출범식 참여자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기본소득 국민운동 분산본부의 출범식 일부를 마치고요. 이 기본소득에 대하여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하시는 분들과 게스트분들 앞으로 좀 모시고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안내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괜찮으시다면 휴대폰을 꺼내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기본소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이 검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요.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비 내는
회원도 있고요.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기본소득 앱을 까시고 함께 가입을 해주시거나 집에 돌아가셔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1부 사회 다 마치고요. 저보다 더 출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훌륭하신 네 분의 게스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2부 토크 콘서트를 운영해 주실 김수호 군산본부 공동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 기본소득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수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네, 오늘 이제 군산 운동본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한번 2부 순서를 준비해 보려고 저희들끼리 나름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인데 또 거기에 또 더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역사적인 일을 또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2부 순서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기본소득 운동본부 황진상 대표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본부 성임 대표님이신 규세준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승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 기본소득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김상영 대표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원래 여기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아닌데 제가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MZ세대에서는 이걸 덕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후가 되는 과정,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지금 덕후시잖아요. 그래서 왜 기본소득을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알게 되고 왜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혹시 대표님부터 기본소득을 언제 알게 됐고 왜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짧게. 근데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된 거는 사실 한 2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대학원에서 정치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알았던 기본소득이 되게 학술적인 의미였었어요.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실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중국 최초라고 싶이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됐고 이런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되게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게 몸으로 스며들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게 알아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세준 교수님께서는 언제 알게 되셨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됐는지. 그러게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근데 제가 어떤 정치 지도자 책을 평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나라다라는 책인데 네. 다 모르나요? 저만 알아요. 근데 어떤 시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배당을 실시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책을 번역서를 내고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업들이 매년 이 청년들을 뽑는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데 아마 자동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작년부터는 코로나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 숨통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규승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거를 많이 알리시게 됐는지? 지금까지 좋아하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여서 네, 이제 저 약간 농담 말씀드렸고요. 좋아하게 된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받아보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자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 알려야겠다. 이제 그리고 또 방금 김세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학부에 있을 때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고 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직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올 것 같고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소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일한 만큼 하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뭔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대안이 또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 그게 이제 하나의 관심이고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황진 대표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언제 알게 되셨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뚜렷한 그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점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고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별복지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방안으로서 이게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단순하게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조금 알게 되면서 그것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함유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의 담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편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 초유의 그 전임이단의 사업을 하면 전 세계도 큰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사회적 대안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현실화 시킨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 같다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황진 대표님께. 지금 군산에서 굉장히 발넓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뭐 좀 이런 얘기 해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코로나가 심했을 때 지금도 심하지만 저는 교회 축소하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인들과 교회 주위에 있는 상가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정영조 목사님도 논의 과정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벌복지로 가야 되는 거다 이게 복지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큰 어떤 그 저항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관심을 더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논점이 사실 되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데에서도 논점이 크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정 부분을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가에 대해 논쟁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쪽의 논쟁보다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미래의 사회에 대한 어떤 큰 패러다임을 담론으로서 이게 정말 더욱 유리하고 중요하다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논쟁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분을 한정시키지 말고 논의를.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얘기 해주셔야죠. 되게 저도 좀 사실 좀 이야기를 듣고 약간 충격이긴 하네요. 선별복지냐 이걸 또 보편복지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관심을 되게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군산에서도 이제 뭐 선유도에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K리그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트만 보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K리그 하이라이트를 AI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상용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짜여진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되게 저희 쳐다보고 계시니까 무섭기도 한데요. 무슨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드리면 그 부산에 GM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들이 자기 돈으로만 들어와서 지역 사회를 발전하겠다고 그 회사를 차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나라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지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 공장들을 차리고 살리겠다고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지역에 저희가 납세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게 써야 된다는 기업을 유치해야 돈이 돈다라는 구조 안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떠나지 않습니까? 경제정보는. 근데 그걸 되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대충 현대중공업도 한 3천억 정도를 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부산이 저번에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시민한테 받은 금액이 한 2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이면 1년 동안 저희가 그냥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지원한 금액 3천억이면 저희가 1년 넘게 기본소득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아니 경제를 살리겠다고 연봉 1억짜리 병명을 만드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나눠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게 기본소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되게 불편한 일이 아닌데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기업이 들어와야 세상이 잘 돌아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박수 한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교육 쪽이나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교육 측면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측면에서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객석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네, 저기 네네 네. 네, 일단 제 34살짜리 딸하고 29살짜리 아들이 백수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 백수가 많아지는 나라인지 좀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꽤 됐죠. 어느 작가가 굶다 이렇게 자살한 일도 있었고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역량들이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최소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내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전도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런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교육인데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이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총 3명인데 저는 학생들에게도 기본에 대한 소득 금액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제일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형편이 안 돼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 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저리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기부한 것처럼 해서 그 아이를 한번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만은 그걸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느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핸드폰 최저 임금, 기본금 낼 수 있는 거라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급이 된다거나 그러면 아이들 그만큼의 기본, 그다음에 또 생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주면 필요할 때 사서 내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린 이제 중고등학생들부터 그런 교육이 된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어떤 여성분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기본소득 대신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전기를 학교에 와서 전기를 줄 수 있게끔 보조 배터리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학생들이 막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또 바뀌어서 지금 또 교육이 되게 많이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청소년들에게 뭔가 지급을 해서 많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이냐, 이제 경제 정책이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세준 교수님께서는 복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정규승 교수님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김세준 교수님께서 먼저. 복지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과 복지를 완전히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지랑 기본소득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존의 복지를 좀 풍부하게 해주는 플러스 알파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되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공공부가 있다는 걸. 공기처럼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 호모사피언스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벌써 1만 년 전부터 이 국가라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서 소수만이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고 다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민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인클러저 운동이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이 땅을 이게 농사를 져서 어렵게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농노들이. 근데 귀족들이 영국에서 양털을 수출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전부 다 목장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땅들을. 농노들이 안 그래도 정말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도 다 내쫓기 시작을 하면서 농민들이 빈민이 돼버리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빈민들이 도적질을 하고 사형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이 빈민들을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복지를 시작하는 게 공공부조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시작돼서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이 생겼죠. 이분들 역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없는 급여에서 조금씩 그 미리 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받자는 사회보험이 생겼던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와 복지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누려야 되는 그 측면에서 지금 저희는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 거예요. 당연히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바쁘셔서 모르셨어요. 대신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죠. 복지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복지 없애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힘이에요. 안심소득은 복지 없애자고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하고 그 고소득층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걸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 복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운동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에서 일가족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도세 깎아달라고 그랬고요. 집주인한테 전기세 깎아달라고 그랬고 월세 10만 원 그거 깎아달라고 하다가 그것도 없어서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복지 수준이 2배가 높은데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상당수 해결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복지를 풍부하게 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근에 그 기사 중에 한 개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기초수급 대상자로 이제 변환이 돼가지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그래서 차 안에서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혹시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실현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뭔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정대승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논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분류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그 연계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어떤 윤택한 생활을 동시에 함으로써 그 행복을 더 그 증진시키기 위한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금 더 윤택해지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향하는 게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한 이제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차원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경제정책입니다. 복지정책은 어찌 보면 그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선택적인 이제 복지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제약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그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득이 10만 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10만 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결국 소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고 한다면 군산 안에서 모든 군산의 시민들이 군산 지역의 어떤 그 전통 뭐 시장이랄지 또는 공공 상권이랄지 또는 뭐 어떤 자영업자랄지 이들에게 그 소비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그 유효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고 뭐 재료가 떨어지면 재료 구입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뭐 거래하는 다른 쪽에 그 이제 유통상들하고 또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1차 산업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됩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과거보다도 더 그 어떤 상인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지만 여기저기에서 고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새로운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요.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는 이제 승수 효과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 원동력이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우리가 그 돈을 얼마나
유용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요.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이랑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1년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월 8만 원 아닙니까? 근데 1년에 100만 원 하려면 지금 우리 인구로 따져봤을 때 간단하게 해도 이제 50조 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야당 쪽에서나 또는 뭐 일부 같은 진영에 있는 후보들까지도 하는 얘기가 고작 월 8만 원 받으려고 50조라고 하는 돈을 써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교가 있습니까? 50조 원을 내가 내고 8만 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월 8만 원 받는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1년에 내는 세금은요, 의외로 90% 정도는요, 거의 없어요. 즉, 세금의 구조 자체가 이제 소득세를 다른 모든 것으로 했을 때 50조라고 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액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 50만 원도 안 됩니다. 국가한테는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죠. 근데 딱 잘라가지고 연간 100만 원을 월로 8만 원 나가고 월 8만 원 받으려고 50조가 필요하다는 이런 선동적인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재정 착각인데, 그래서 내가 그 내는 것 대비해서 받는 것을 비교를 해야죠. 그래야지 전체 좋은 국민이 내는 세금액하고 내가 받는 걸 비교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흥분하거든요. 그걸 들으면 아니 정말 그 50조라고 하는 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상황에 그거 이제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면 그거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쓰고 나면 나중에 그 후손들한테 우리 자녀 세대나 이쪽한테 빚만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혹시 그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그 빚 걱정을 하거든요. 나라 빚 걱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교수님 그 재원 마련 좀 이따. 아 그렇죠. 예.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예. 지평선에서 성찰을 좀 지평선에 좀 나가 성찰하겠습니다. 김제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지평선 축제를 자주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워요. 네, 에어컨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지평선 나가면.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복지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혹시 객석에서 있으시면 한 분만 받을까 합니다. 혹시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네. 교통사 신동철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미래 후손에게 집만 지우는 결과고 나라만은 진주다. 누가 이러느냐? 정신 자기가 노력해서 잘 산다는 그런 그 근로 정신을 망각시키는 망국적인 병이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이렇게 터지도 망했잖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가입한 카페마다 한 250개가 되는데 저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이유, 또 미래 4차 산업에는 인간 잉여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면은 전부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굶어 죽는 시대가 온다는 거, 그런
이 시대의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필수적인 이 사회의 시대의 말하자면 요구이다. 이 선각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까도 정 교수님이 그 말씀해 주셨듯이 선생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따져놓고 하루 빨리 따져놓고 보면 787억 원밖에 안 된대요. 그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 좀 정 교수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질문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객석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만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 제 사무국장님께 한번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 재정이라는 건 그 자연 증강분이라는 게 있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매년 10조 이상 15조 정도의 이제 자연 증강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세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자연 증강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재정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 세이브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35조에서 40조 정도는 충분히 추가 지출이 아닌 추경을 잡지 않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저희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목적세 부분들이죠. 이제 공유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적용되어 있지 않는 디지털세라든가 EIS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는 가장 빠른 건 탄소세 이러한 신설 세수들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일부들을 이제 그러한 세수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자리와 여러 가지 산업 구조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세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형태로만 접근한다고 하죠.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좀 받아들이기 편한 부분은 그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재정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렸으면 어쩔 거 없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혹시 정규승 교수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그 700 얼마라고 한 게 어떤 말씀이세요? 한국 따지면 하루에 아까 월 8만 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네. 787원을 해서 푼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 왜곡된 거죠.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가장 좀 걱정하는 것이 그 돈 어디서 나서 하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삼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정인데 이제 세금하고 정부 지출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재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재정 적자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재정 적자가 나면 큰일 나지 않나요? 정말 말씀이에요. 작년 말에 우리가 지금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약 4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3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의 GDP보다도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요. 일본은요 266%예요. 그렇게 가면 일본, 미국 다 망할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50%도 안 된다 이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4번째로 좋아요. 이거예요. 너무 정부가 돈을 안 써서 문제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잘 살면 좋지 않느냐. 정부가 잘 살아서 뭐 합니까? 정부가 잘 사는 나라라뇨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적자를 봐야지 민간이 흑자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후손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돈을 써야 후손들이 살아요. 죽는 게 아니라.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로 청년 세대가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자리 문제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소득 말고 기본 일자리도 아마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재원에 관해서는 혹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같이 좀 거울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기업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겨우 1년에 100만 원 그것도 지금 지금 기본소득의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말에 그러니까 2026년에 100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2023년에 25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으로 4년 동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은요, 아까 김성용 상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 추가적인 세금이나 이런 거 없이도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쩌면 중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월 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연간 6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웬만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기본권은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목적대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누정숙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늦었어요. 대처해야 돼요. 또 지금 부동산 문제랄지 이런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죽어도 토지는 있는데 왜 그게 내 겁니까? 그냥 우리를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으면 만들어낸 만큼 반드시 세금을 내야죠. 그건 경제 정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걷게 되면은 월 50만 원 하는데 300조가 필요하거든요. 300조 재원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시해요. 왜? 기본소득을 시시하게 가장 접근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는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간다는 선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발 빈곤의 심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어떤 게 문제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걱정부터 하거든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앞으로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 그때 재벌하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한 게 168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52조예요. 그들은 그냥 국가 돈 가지고 떼먹어버려요. 너무 국민이 착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당연히 누려야 될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국가가 세계 10위권 국가예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 돼요. 이제는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한테 말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 나름대로 좀 해보면서 예전에 이주희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꼭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기본 에너지, 뭐 예를 들어 전기를 가정당 몇 킬로씩 준다든지 수도를 주고 가스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데이터가 없으면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 데이터 아니면 또 기본 교통 이런 쪽으로 해서 재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기본권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저는 그 이제 목적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상영 대표님께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논문까지 쓰셨는데 목적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적세가 어떤 거고? 그거는 우선 저보다 네네. 저보다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설명하는 그건 전문적 지식을 전달받으시는 분이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우선 그 기본 우선 다른 얘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 전기, 기본 수도 이런 거 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전기는 사용을 안 해도 기본 요금이 나오고 수도도 기본 요금이 있고 이거를 좀 그 국민한테는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려고 생각을 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TV 수신료 TV도 보지 않는데 당연히 가져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좀 변화를 시키자는 운동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KBS 수신료 같은 정도. 국적세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들으시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목적세에 대해서 네, 저희 이진희 대표님께서 짧게 한번. 예,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 에너지권에 관해서 네네. 저희가 그 기본소득 금융운동본부에서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소멸성 지호가표를 주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전기세를 내거나 수도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 에너지에 관해서 저는 그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패널분들 의견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금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을 어차피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거는 다들 아마 여기서 반대 의견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소멸성 지호가표로 주다 보면 이거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전기세도 낼 수 없는 분들은 그 기본소득을 받은 걸로 전기세 못 낸단 말이죠. 수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 김수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 에너지 같은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떤가 한번 좀 의견. 네, 먼저 김세준 교수님께 한번 제가. 저는 이 기본 에너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너무나 이런 게 반가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 정의에 머물지 않고 한국 상황에 맞게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본 에너지는 어떻고 수도는 어떻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게 저희 운동본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소멸성 지역화폐도 이제 쓸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수도세는 안 된다는 것처럼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좀 우리를 통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죠. 뭐 다른 걸로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군산 쪽에서는 그 원래 사무총장님하고 처음에 이 기본소득 운동본부 출범하면서 저희가 그 논의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산업화가 많이 이쪽은 뭐 IT, 이쪽은 뭐 제조업, 이쪽은 농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논의들을 발전시켜서 토론회도 갖자 뭐 이런 그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군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정규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제하겠습니다. 네, 혹시 황진 대표님께서는.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현금 지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어디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역사적 상황에 맞게, 사회 상황에 맞게 적합한 걸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목적세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네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 목적세에 대해서는 목적세는 혹시 본인 소개 한 번만. 네. 저는 그 중앙에서 내려온 손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앉아서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 목적세는 한 40년 전에 유럽의 유연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종사자, 그 다음에 그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특정 경비에 쓰라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조세는 그 수익이 발생한, 그러니까 뭐 지방세, 국세 이런 세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경비로 쓰라는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정의 내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학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80%는 목적세에 쓰고 배분대로 쓰고 지역 종사자 이렇게 쓰고 한 20% 정도는 그걸 이렇게 그 세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본소득에 나눠준다든지 또 복지에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학계에서 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에 있어서 지방세, 국세, 그 다음에 목적세하고는 틀린 세금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실례자님, 아니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베네수엘라 짱 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들을 은근히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저는 사실 그 질문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진짜로. 아,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아, 이제 그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아, 돼요. 예. 진짜 정말로 하려고 했어요. 아, 예.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깜빡 했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예. 며칠 전에 그 누구죠? 홍카콜라? 홍준표. 홍준표. 예. 홍준표 그 후보께서 기본소득 하면 나라가 몰락한다. 그래서 문재인이 베네수엘라행 완행열차라고 한다면 이명박은 이명박 아닙니다. 네, 이재명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잖은 분들이 한국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베네수엘라 짝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우리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석유 매장량으로 따져봤을 때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석유 파동이 있면서 막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베네수엘라는요 그냥 석유 하나 가지고요 부국이 됐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석유만 수출을 하게 되면 막 달러가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주머니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내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넘치는 달러를 가지고 필요한 생필품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해외에서 수입해 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유국들의 문제가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전 국민에게 잘 가면 좋은데 굉장히 특수 계층에게만 그게 완전히 부가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막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친미 노선을 구축하는 일부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그 기득권층들이 득세를 하게 되다 보니까 민중들은 정말 그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이제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차베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차베스는 미국에 우리가 더 이상 종속될 수 없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다라고 해서 미국하고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 좀 이제 그 중단시키고, 이런 부족국가적인 어떤 그런 게 좀 강한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립해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갈등 관계를 겪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깝고 석유도 굉장히 싼 석유를 이렇게 공급을 받다가 그게 이제 차질을 빚으니까 차베스하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전략은 뭐겠어요? 쟤를 없애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경제 공세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끊기면 베네수엘라도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옛날처럼 석유 수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는 생피품이 오고 내수 시장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구워야 돼요. 어디서? 달러로. 그러니까 외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수출은 안 되죠.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구워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돈 갖고 어디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달러로 외채를 증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외채 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외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국 통화를 발행해요. 얼마든지 우리 돈 찍어서 국채 발행해서 기간이 되면 그런 걸 갚을 필요도 없어요. 이자만 갖고 다시 발행하고 이자만 갖고 발행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게 숫자예요. 실체하지 않는 환상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수백 조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놈 가지고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억 돈 빌릴 때 1억 현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다가 1억 내가 주었어 하고 찍어주잖아요.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알고 보면.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때 약속한 대로 국채 이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발행하면 되고 다시 발행하면 되고, 이것의 그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국 그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는요,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거 외채일 때예요. 외국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외환 보유고 최고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는 전혀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아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늘 하는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물가가 약간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물가는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하고 또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걸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경제 수단들이 있어요. 통화 정책으로 한국은행에서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경제 정책 수단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별도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어떤 방편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 그 논의가 많이 전개됐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없는 거,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제 지나칠 정도로 가는 건 안 되겠죠. 따라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규승 교수께서 따로 또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차이점 강의를 한번 또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이 와가지고 객석에서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약간 기재부 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이제 보통 비슷한 경제구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1년 예산이 1000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580조 정도 되는데, 명목 GDP를 본다 보면 이탈리아가 한 1조 8천 불 정도, 8천억 불,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한 보통 1조 6천억 불, 거의 비슷해요. 명목 GDP는. 국가 예산은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저희는 적게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예산이 정승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로 우리가 100조를 더 예산을 쓰고 200조를 쓰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규모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가 올 정도의 경제 규모가 이미 우리 경제 규모는 상향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당장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만 써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예산은 300조였어요. 10년 만에 600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재부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 된다는 게 사실 기본소득의 재원 중에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제가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왜 기재부는 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기재부 입장을 그 이제 이번에 선별과 보편을 보셨을 때 1차에 보편을 했더니 기재부의 역할이 없는 거죠. 기재부는 본인들의 역할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1차 보편 때 낙수효과, 항상 기재부가 얘기하는 낙수효과라는 게 어떤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는 기재부가 뭔가 선별, 본인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고요. 그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에서 마련해놓은 그 재정 준칙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 재정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단은 그 정부의 재정 적자가 50%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50%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보면 심지어 그 튼튼한 경제인 지금 독일 경제도요. GDP 대비 그 정부 그 채무가 지금 76%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독일보다도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임으로 정해놓고 거기 너무 큰일 난다는 식인데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준칙이에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치 그것이 막 그거 넘어가면 막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잘못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홍보를 하냐라고 하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김세중 교수님 좀더 기재부 저희 촛불 좀 들어야 될 상황이라서 아니 빼야 돼요. 국민들이 깨야지. 이걸 누가 깨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국회 말도 안 듣고 여와 야가 합의한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그 장관이 거부해버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도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까 또 질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 해 외국인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4조 3천억인가 얼마 된대요. 여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그 송금을 해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가공해서 가공 수수료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외국인 배당금 4조 3천억에다가 외국인들 근로자 그 금액이 합치면은 수출로 벌어들이는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 경제에 앞으로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하고 지금 우리가 4조가 유출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할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면요. 우리 수출도 못해요. 왜 그것만 생각해요? 왜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들이 한국 경제에 와서 했던 기업은 횡단표해야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아니 지금 폐쇄 경제가 아닌데 개방 경제인데 뭐 어떡하면 어떡하면 산업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해외 인력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래서 생산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수출해서 더 돈 벌잖아요. 고맙죠. 왜 배척해야 됩니까? 왜 필요하다면 더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70년대 갑자기 개발독재 시대 때나 했던 그런 얘기예요. 너무 세상이 달라졌어요. 전문가들 말씀 들으면은 네. 외국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 전문가가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상에 전문가는 없어요. 예. 세상에 전문가는 없어요. 자기 혼자 전문가라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경제는요 너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옳았던 게 전혀 옳지 않아요. 예. 그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70년대 미국 경제에서 통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부정식품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어느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제 어르신 말씀은 아닌데 의외로 외국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아니 국내에서 돌아야지 왜 외국 사람들 줘야 되냐? 그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얼마든지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 하려면 하고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밖에 나가서 많이 벌어왔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들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외국인 고용자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근로 현장에서 아주 나쁜 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는 우리 경제가요 적어도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려면 그런 과거에 나빴던 관행들을 다 지금 불식하고 새롭게 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질문 한번 김세진 교수님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기본소득을 좋아하다 보니까 왜 기본소득을 하면서 왜 청년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범주형으로 왜 이렇게 또 따로따로 주냐. 원래 기본소득의 본래 의미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나눠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기재부에서 하는 88%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범주형하고 선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적인 의미의 정의,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한국의 또 맞는 특성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창의적인 원칙이 범주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청년들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또 예술인 먼저 또 어떤 농민분들 이런 급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먼저 드리면 기본소득이 아닐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 정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가 아프면 먼저 치료를 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지급을 한다는 건 충분히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오면서 청년들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촛불혁명 그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겁니다. 꿈이라도 좀 꿀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꿈도 꿀 수 없는 계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 먼저 아니면 농민을 살리는 범주형 기본소득 먼저 한다는 것은 이거 역시 세계에서 최초로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 또 새로운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황진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뭐 동의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꼭 뭐 한국 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또 사회적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행사 전에 사전에 질문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세준 교수님께 드렸는데 편하게 네 분 중에 한 분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경비 업무로 15년차 40대 초반 청년입니다. 경비 근무자의 평등과 기본소득에 주어진 과제를 묻고 싶습니다. 김상경 대표님께서 가장 또래시니까 네, 기본소득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되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뭘 누군가 얼마를 준자 이걸 나누고 뭐 시작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이게 내 권리고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 내 직업이 뭐 무슨 경리고 그 이동직 근로자건 이런 거에 상관없는 거라는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그 기본적인 뭐 해야 될 제한점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에 비해서 너무 작죠? 오늘 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고. 네, 진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10시 행사인데 와이프가 3시 50분에 와가지고 지금 늦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님 보고 계시죠?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세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과제요? 네, 과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운동본부의 과제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그 많은 논쟁들,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저희는 고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대선도 있고 대선의 핵심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한 것만 하더라도 이 기본소득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실현을까지 가는데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깰까요? 정치인들이 깰까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동화책 속에서의 얘기다, 아니면 뭐 외식 수준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리고 토론을 하고, 토론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리의 과제는 토론이에요. 많은 자리에서 추석 연휴 때 이번에 뭐 가족들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1박 2일 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틀 후에 부정이었다가 긍정으로 바뀌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고민하고 이 안에서 나누고, 저희 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질문도 하시고, 우리 정규승 교수님 모시고 강의 좀 해주세요. 토론도 해주세요. 아니면 본부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저희에게 이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고지 있거든요. 한 고지 요만큼의 그 반대 논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 넘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토론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행사가 막바지로 가는데 혹시 현장에서 질문, 네. 두 분만 질문 받고. 군산 교육을 사랑하는 회장 김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본소득을 우리 국민 개인이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두의 권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일깨워주는 게 먼저 필요할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소득이 안착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데드크로스로 진입한 이 출산 문제가 기본소득과 함께 미래 방향성으로 규착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해준다면 기본소득은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준 큰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셨네요. 저기 질문 청년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청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더 나이가 없습니다. 네, 김세준 팬클럽을 만들고 있는 한국입니다. 혹시 안티팬은 아니시죠? 모르죠. 네. 저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반대했다가 네네. 오히려 이론과 지난 토크를 경험할 때마다 지지로 달라졌고 지지하게 되니까 그 선봉주자인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촛불 혁명으로 만든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반려개혁? 눈떠보니 산지국도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피아라고 불리는 기재부나 산자부 또 경제학 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는 많은 그런 기존 어떤 경제학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어떻게 바꿀 거냐 180석 줬는데도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정부에 있어서도 계속 선별복줄이 나있고 맹리를 떨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름은 민주지만 내용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우투 방법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원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 안에 있는 보수 세력들에 대한 뭐 응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바꿀 거냐. 그래서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 준비한 친구들도 대부분 기존 이론을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식전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무원을 장악하고 있고 관료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하우투, 그 어떤 단계별 방법론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질문이면 거의 뭐 심야 토론을 해가지고 나를 세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 교수님? 김수희 교수님. 네. 저부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뭐 팬클럽이 있었어요. 뭐 조공도 없고 뭐 연락도 없고 조만간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제 생각은 저희가 6월에 뜨거운 날 기재부학과가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국정도 안 하죠. 물론 국정도 안 할 거 알고 갔지만 뭐 촛불 정부까지 얘기하면 그거는 좀 제 지식의 범위를 좀 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보편 선별 그리고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기재부에 대해서 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의 임계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누가 터뜨리느냐? 우리한테 무슨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 당시에 촛불혁명을 만든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운동본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그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재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거 뚫지 못하면 저희는
또다시 언제 이런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열의를 아마 또 100년 후, 200년 또 가지 않을까. 지금 공공구조가 이루어지는데 70년 걸렸고요. 사회보험 이루어지는데 100년 걸렸는데 지금 227년째 토마스 페인의 책 이후로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기재부는 결국 국민들이 다시 뭐 촛불을 들든 다른 형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정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국민의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할 역시 저희 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말고는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청년분의 질문 마지막으로. 네. 예.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저도 이제 대안 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외노자 같은 문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외노자 같은 경우를 저희 그분들의 월급의 한 50% 정도를 한국에서 무조건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서로 선순환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우리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야 또 재원이 마련된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분들에게 더 이제 확실하게 다가가고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려면 지금 우리가 너무 세금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도 청년을 뽑으면은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체육연금 금메달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예술 분야에서도 연금을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줄 새는 세금들을 우리가 계속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알려드리면서 이런 세금만 줄여도 기본소득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쪽에서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본소득은 이래서 좋다보다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을 다 통폐합하고 아니면 없앨 건 없애고 이런 것을 기본소득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면 우리 국민분들이 훨씬 더 지지를 해주고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버 이름이 뭘까요? 저는 장도 방송. 장도 방송이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행사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황자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 복지적 차원에서 특히 선벌적 복지에 대한 방안으로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고 좀 더 관심을 가져지면서 그 정도 문제가 아닌 문제다라고 생각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결국 더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운동본부잖아요.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결국 한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이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와 찬성을 더 많은 국민들이 얻어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언젠가 어느 곳에서 읽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특히 MZ세대들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유혹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참 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설득하려고 당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정말 이게 유익하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복지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 초점을 갖는 게
좀 실효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뭐 비록 뭐 이 정도로 모이기 시작하지만 군산 지역에서 우리 군산 부모니까 군산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를 많이 얻어내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답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살기를 원하는가? 그럼 정치적 동물이 들어라 그런 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어떤 정치 양화 같잖아요. 사실 이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치인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일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부분에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 삶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저기서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세준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 발언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출범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오늘 군산 행사를 해본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단어가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저희 작년 12월 6일 사무국 세 분이서 출발을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좀 그랬었습니다. 이게 될까도 생각을 했었고 12월 20일 날 경남에서 처음 출범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 군산까지 8월 15일 날이 와서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근데 분명히 변한 게 있어요. 작년 12월에 기본소득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한테. 지금은 기본 에너지 어떠냐고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을 하고 저희 지금 몇만 명 됐죠. 앱도 나왔고 지금 이제 86개 됐나요? 중앙본부까지 해서. 근데 앞으로 250개까지도 저희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 국민운동은 전 세계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주신 분들 이름 다 역사책에 남을 겁니다.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살돼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한다고 해서 암살당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누구나 이제는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굉장히 기뻤는데 요즘 와서 기본소득 전도사분들이 좀 많아져요. 지금 질투가 나요. 나 말고 찾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질투의 대상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몇만이 되고 몇십만이 되고 몇백만이. 그래서 군산에서 다시 10월 기본소득의 지평을 열었지 않습니까? 불 지폈잖아요. 저는 그걸 목격한 사람이고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다시 한번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지금 출범을 좀 늦추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사무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눈물을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여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1분 발언만 좀 할 수 네네. 이제 마무리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산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많이 지켜준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중간에 다 이석하고 나중에 보면 몇 분이 안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질문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역시 군산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이제 그 기본소득의 과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그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최초로 시행했던 것이 이제 그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그거 저 의료보험 한다고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일단은 가능한 데부터 하자라고 그래서 시행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있어요. 기본소득의 길도 지금도 그 길을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쯤 후에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오바마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바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또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서 세계의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어떤 21세기가 바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우리 함께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즐기면서 또 다른 그 세계 그리고 이것이 그 지금 많이 지금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고용 문제랄지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교두보가 바로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거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가 돼서 많이 좀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는 기본소득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세진 교수님이 갑자기 눈물 흘리시려고 하셔가지고 보면서 되게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게 좀 세상이 많이 변하겠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저희 김세진 교수님께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네, 저는 오늘 이제 토크쇼 하면서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족한 게 부족하네요. 그래서 군산이 기본소득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제 군산 팀원들끼리 한번 얘기해가지고 또 남상 토론 준비해서 또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한번. 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